국방과 외교, 통일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김영준 기자의 안보열전 코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김영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지난 5월 31일 새벽에 뭐 하고 계셨어요? 새벽을 얘기하는데 또 안보열전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사이렌 울렸던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깜짝 놀라서 깼죠, 뭐. 네, 그때 네네. 뭐 저는 아침 방송 뉴스에 바로 들어갔어야 됐고 그쵸, 맞아요. 엄청 네네. 한바탕 난리를 치렀어야 되는데 네네. 뭐 아무튼 실제 서울에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북한 우주발사체 이름은 천리마 1형 네. 다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락했잖아요. 예, 그리고 군이 이 발사체의 2단으로 추정되는 동체를 서해에서 지난달 15일에 인양하는 데 성공했어요. 네. 보름 만에 바로 성공한 셈이죠.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어저께 합참이 그 결과를 아주 짧게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저도 어제 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라고 약간 헷갈렸거든요. 전혀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분석할 때 효용성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무기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인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위성의 주요 부품은 건졌다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요? 실제로 합참도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 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보통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1m 이하, 이걸 서브미터라고 하거든요. 1m 이하? 빛이다. 네, 그래야 서브미터. 쓸모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1m 해상도는 가로 세로 1m짜리 물체를 점 한 개, 픽셀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픽셀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그 화상을 만드는 건데 네. 선진국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엔 해상도가 30이나 50cm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훨씬 더 촘촘한 픽셀이 되겠네요. 네. 근데 쓸모가 없다고 했으니까 발표 내용을 감안해보면 북한이 이번에 쐈다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라는 게 여기에 못 미치는 성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찍었을 때 막 굉장히 큰 모자이크처럼 네네. 식별할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을 찍는 그렇게 나오거나 정도 굉장히 수준이다. 멀리서 찍어야 겨우 지도에 나오는 정도로 보이거나. 그렇군요. 사실 북한 광학기술 수준을 고려해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했어요. 네. 다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얘기다.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차, 트럭, 해군 함정 이 정도만 식별해도 큰 효용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혀라는 말이 선뜻 와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공개됐어요? 그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네.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군이 일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혀 효용성이 없다라는 말을 좀 함축적인 거니까 잘 선회해 보세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요? 네네. 그런데 제 기억에는 북한이 뭘 썼다거나 했을 때 군이 좀 내용을 꽤 공개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발사해서 울릉도에 실제 공습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군이 이걸 인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사일 실물을 국방부 청사로 가져왔고 이거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소련제 SA-5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걸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2012년하고 16년 이번하고 비슷하게 뭐 은하, 광명성 로켓이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 쐈을 때도 예. 그거 건져서 뭐 예를 들어서 연료는 하이드라진에 산화제는 적연질산을 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데는 어떤 이유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뉴스를 전하려다가 굉장히 헷갈려서 멈칫멈칫하고 여러 것을 찾아보고 해서야 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어떤 효용성이 없다는 건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네네. 보시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내가 뭐냐면은 먼저 대북 정보전 또는 심리전 차원인데 심리전. 좀 과격한 말로는 블러핑을 치는 겁니다. 약간 허세 부린다.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인양한 거 분석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말 안 해준다. 이런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지만 뭐 알려주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해서 그 전체가 100인데 그중에 한 50 정도까지 알아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런데 발표를 할 때는 50인지 뭐 70인지 80인지 100인지 일부러 발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쟤네가 50 말고 70이나 80, 90, 100까지 아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 내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다 공개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기들 기술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또 모르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효과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은 정전 상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은 적에게 이로운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원래 인공위성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예요. 네네. 항공우주 기술과 첨단 기술, 뭐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자세 제어 장비, 스타트래커라고 또 별을 추적하는 항법 장비, 별의별 게 다 필요한데 네네. 이걸 북한에서 다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났을까? 아. 누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다 이걸 갖다 줬을까? 우리는 기존에도 추적을 하고 있었겠죠? 네, 당연히 하고 있었겠지만 이번에 파악한 걸, 이번에 건진 거를 통해서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아야죠. 누가 대북 제재를 어겼는지 알아내서 그거를 차단을 해야 되니까 북한이 부품 입수 경로 같은 걸 바꿔버리지 못하도록 최소한만 공개하고 정보를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정보를 냈다가 그 경로를 바꿔버리면 그동안의 추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의 반발 및 추가 도발을 우려해서 잔해물의 공개를 피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거나 네. 보안상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혹은 일양 잔해물의 완성도 수준이 낮아서 섣부른 분석 결과가 잘못된 판단이 돼서 추후 북한이 우리 군을 조롱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설득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공개를 했던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요. 그때는 왜 공개한 건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그게 정확히 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 제기와 토론 등을 통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 인양 때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6월 16일. 이 추락한 그 발사체 인양할 때. 네, 정확히는 인양해서 언론에 공개할 때요. 네네. 그때 제가 평택 해군 2함대 현장에서 발사체 실물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로켓 자체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거기 다 몰려갔는데. 네네. 그래서 군이 정보를 너무 숨긴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시 저와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의 실제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한된다. 사실은 이거는 한 부분만 따온 거고 예. 비슷한 질문,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게 있고 없고는 그냥 보면 아는데 네네. 그걸 왜 말을 못한다는 거냐, 이렇게 항의한 기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포함해서. 평택까지 갔는데 정말 답답해했겠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 앞뒤는 다 가려놨고 이걸 금방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 당국자분들하고 저희하고 그 입시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장교 공군 소령 출신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요, 어떤 민감한 정보는 우리가 발표를 해버리면 그 첩보의 출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핵심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건 우리가 바다에서 건진 거잖아요. 그렇죠. 출처가 따로 있지 않죠. 예, 출처 보호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우주 발사체가 거기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랑 국가 안보 가운데 뭐가 우선이냐는 언론과 군의 관계를 다룰 때 굉장히 고전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발표를 안 하는데 타당한 점도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정도가 좀 심하다는 것도 유효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네. 김영준 기자와는요, 여러분 유튜브 노컷 채널로 오시면 본방송 끝나고 뒷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